그날만큼은 완벽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제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맛있게 먹었고 출근하면서 오랜만에 제 볼에 키스를 했어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라는 마지막 인사가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단 5시간 후 제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먼저 남편의 회사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 조문객 사이로 들어선 낯선 여자와 5살 남짓한 남자아이. 그리고 그 아이가 영정 사진을 보며 작게 내뱉은 한마디. 아빠. 30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던 제가 그날 처음 알게 된 진실. 남편의 또 다른 아이였습니다. 저는 52년생 용띠 대구 출신입니다. 남편과는 25세 결혼해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아이는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 전화 한 통으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오후 2시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겁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동안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도 평소처럼 출근하면서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라고 했던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이야. 멍한 상태로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이고 친정에서도 달려왔습니다. 모두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현실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다니. 장례식장에서 첫날을 보내면서 정신없이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대기업 임원이었던 터라 찾아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거래처 직원들, 대학 동창들. 모두들 남편의 훌륭한 면모를 이야기하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보는 여자와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여자는 조문객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조심스럽게 저를 올렸고 아이는 영정 사진 앞에서 아빠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소리가, 그리고 그 아이의 눈매가 너무나도 남편을 닮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30년 결혼 생활의 진실과 마주하게 되는 시작이 될 줄은. 그저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제가 뭔가를 착각했겠거니 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의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안실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분명 남편을 닮았습니다. 그 눈매와 콧날,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이상할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온 여자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조문객들 사이에서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회사 동료들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특히 남편의 가장 친한 동료였던 김 부장의 얼굴색이 창백해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기, 혹시 제가 물어보려 했을 때 김 부장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그의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여자를 보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무언가 알고 계신 걸까요? 여자와 아이는 잠시 조문을 하고 곧바로 자리를 떴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의문은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았습니다. 장례 이틀째 그 여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자가 왔다 갔다며 라는 말과 함께 조심스러운 일인데 라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이런 의문까지 생기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문상객 중에는 남편의 대학 동창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민이 어머니,
혹시 어제 온 하지만 그의 아내가 재빨리 말을 끊었습니다. 여보, 그만해요. 지금은 때가 아니잖아요. 이런 반응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 저를 진실로부터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켜보았습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함은 깨끗이 비워져 있었고 통화 기록도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남편다운 꼼꼼함이었지만 지금은 그 꼼꼼함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례 사흘째 그 여자와 아이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늦은 시간, 조문객이 거의 없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먼저 다가가 물어볼 결심을 했지만 그 순간 아이의 모습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조심스레 제단 앞에 놓았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서툰 크레파스 그림에는 양복 입은 남자와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위에는 아빠 사랑해요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가자.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빠한테 할 말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에 고인 눈물이 남편을 향한 그리움이 너무나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가 입술을 깨무는 모습은 남편이 긴장할 때마다 보이던 습관과 똑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우진이 너무 아빠를 닮았죠. 옆에 있던 남편의 대학 후배가 무심코 던진 말에 모두가 굳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그의 옆구리를 쿡 찔렀고 후배는 당황한 듯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이는 영정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이제 일요일에도 못 만나요? 놀이공원도 못 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몇 년간 남편이 매주 일요일마다 골프를 친다며 외출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재촉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가는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뒷모습, 특히 걸음걸이는 마치 축소된 남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느낌을 받은 듯 조문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서재를 뒤졌습니다. 무언가 단서를 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꼼꼼한 성격 탓인지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책상 서랍 깊숙이에서 놀이공원 연간 이용권이 발견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 친정 식구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그 아이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친정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한숨만 내쉬셨습니다. 이런 때에 그런 얘기가 무슨 소용이야. 시아버지는 계속 굳은 표정으로 담배만 피우셨습니다. 평소 한 갑도 피우지 않으시던 분이 하루 종일 두 갑을 비우셨습니다. 뭔가 알고 계신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의 형제들도 수근거렸습니다. 큰 시숙은 계속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피했고 작은 시누이는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언니, 나중에 꼭 할 말이 있어요. 시누이가 몇 번이나 저에게 다가왔다가 망설이다 돌아갔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듯 했지만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정 쪽도 술렁였습니다. 오빠가 저를 한쪽으로 불러냈습니다. 혹시 DNA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떨까? 조심스럽게 꺼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 넷째 날 문상객 중에 남편 회사의 전 비서가 찾아왔습니다. 3년 전까지 남편 곁에서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절을 마친 후 저를 보더니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러나 그 말도 끝맺지 못한 채 자리를 떴습니다. 모두가 뭔가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한편에서는 회사 동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상속 문제도. 쉬쉬.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수상했습니다. 마치 커다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처럼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눈빛과 말투, 행동 하나하나가 제 가슴속 의심을 키워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장례식장은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문객들이 오가는 평범한 장례식장이었지만 그 속에는 폭발 직전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에는 남편의 흔적만이 가득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직도 남편이 읽다 만 신문이, 소파에는 늘 앉던 자리에 눌린 자국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평온도 잠시, 장례식 다음 날부터 새로운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금과 보험금 수령을 위해 서류를 준비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다른 수령인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 총무과 직원의 조심스러운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른 수령인이라니. 설마 그 여자와 아이를 말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고인의 다른 가족관계에 대해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한숨만 깊게 내쉬셨습니다. 얘야, 내가 알아야 할 시간이 됐구나. 그리고는 잠시 후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친정에도 연락했습니다. 오빠가 즉시 달려왔고 변호사 사무실도 수소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 넌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볼게.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의 예금 통장을 정리하던 중 매달 정기적으로 나가는 큰 금액의 이체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알 수 없는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5년 전부터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간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남편이 늘 재정적으로 빠듯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려 했지만 공동 명의가 아닌 계좌는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재산 관리를 철저히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무조건 신뢰했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봐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앞으로 닥칠 일들이 두려웠습니다. 30년 동안 믿어왔던 남편의 이중 생활과 그로 인해 흔들리게 될 저의 미래가 결혼 초기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1993년 남편과 저는 양가 부모님들의 축복 속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대리였고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3년 동안은 아이 없이 둘만의 생활을 즐겼습니다. 주말이면 여행을 다녔고 둘이서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남편은 늘 우리 아기는 내를 닮아야 해라며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4년째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압박이 시작됐고 병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제게 자궁 내막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걱정 마, 당신. 우리는 둘이서도 행복하잖아. 남편은 겉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시부모님의 눈치를 보는 게 역력했습니다. 특히 장남이었던 남편에게 대를 이어야 한다는 부담이 컸을 것입니다. 불임 치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같이 주사를 맞고 약을 먹었습니다. 시험관 시술도 3번이나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그만하자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7년을 치료받았습니다. 병원비로 저축해둔 돈도 바닥났고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결국 2003년 우리는 불임 치료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즈음 남편은 과장으로 승진했고 업무가 늘어났다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는 일이 많아졌죠. 저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그때마다 남편은 그런 말하지 말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남편의 눈빛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2005년 저는 은행을 그만두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남편의 출세를 위해서는 제가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남편과 저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집에 있을 거야? 미안해, 급한 회의가 있어서. 이런 대화가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사실. 그 회의라는 시간 동안 남편은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2018년부터 남편의 생활 패턴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해외 출장이 잦아졌고 주말에는 골프 모임이 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수상한 정황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억나는 건 2018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긴급 해외 출장이 잡혔다며 싱가포르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남편 여권을 정리하다가 그때 출입국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물어보려다가 제 착각이겠거니 하고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는 집에서 쉬지 그래. 미안해요. 거래처 골프 약속이 있어서. 매주 일요일이면 어김없이 골프장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골프백을 열어봤는데 클럽에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남편의 양복 주머니에서 놀이공원 영수증을 발견한 적도 있습니다. 직원들과 단체로 간다고 했지만 영수증은 성인 1명, 어린이 1명이었습니다. 그때도 의심이 들었지만 제 마음을 다스리며 넘어갔습니다. 이상한 향수 냄새가 나는데. 가끔 남편 셔츠에서 나는 향수 냄새가 신경 쓰였습니다. 남편은 향수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물어보면 여직원들이 많이 쓰잖아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주말마다 따로 세탁한다던 양복 바지. 알고 보니 그 안에 작은 아이의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회사에서 누군가의 아이를 안아준 모양이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2020년부터는 휴대폰을 항상 들고 다녔습니다. 전에는 집에 와서 아무데나 두곤 했는데 화장실을 갈 때도 폰을 가지고 갔습니다. 잠든 후에도 베개 밑에 두었죠. 특히 수상했던 건 매달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관련 비용이라고 했지만 금액이 너무 규칙적이었습니다. 카드값이 많이 나왔네요. 회사 접대비가 많아서. 나중에 처리할게. 이런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남편은 늘 재정적으로 빠듯하다고 했고 저는 절약하려 노력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게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의심을 눌러 담았습니다. 30년 함께 살아온 남편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죄책감으로 다가왔던 거죠. 장례식 일주일 후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빠가 추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런 사례를 많이 다뤄봤다며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유의하실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김 변호사의 설명은 현실적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돌이킬 수 없고 그에 따른 법적 권리도 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친자로 확인되면 아이에게도 법적 상속권이 생깁니다. 고인의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나눠져야 합니다. 숫자로 따지자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DNA 검사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연락해왔습니다. 그쪽에서도 DNA 검사에 동의한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일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왔던 것 같았습니다. 검사는 다음 주로 예정되었습니다. 시댁에 이 사실을 알리자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냥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니?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해. 오빠는 매일같이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DNA 검사를 앞두고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만약 결과가 파저티브로 나온다면 그동안의 제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30년 동안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걸까요? 사모님, 내일이면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김 변호사의 문자를 받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밤새 남편의 사진을 보며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사이에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 하지만 이미 남편은 대답해 줄 수 없었고, 저는 혼자서 이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남편의 회사 동료들을 통해 그 여자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비서로 일했던 정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다 결심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박미영 씨라고 하는데 사장님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다고 합니다. 15년 전 우리 회사에 입사했을 때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정 씨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미영 씨는 남편과 같은 대학 경영학과 후배였고 2년간 연인 사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각자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미영 씨는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2008년 우리 회사 기획팀으로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사장님과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다고. 회사에서는 둘의 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영 씨가 승진이 빨랐던 것도 특별 대우를 받았던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죠. 우진이가 태어났을 때 회사에서 큰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사장님이 직접 축하 화환을 보내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5년 전 남편이 갑자기 회사 행사라며 화환 가게에 들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미영 씨는 본사 근처에 고급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요. 분양권을 받을 때부터 사장님이 도와주셨다고. 남편이 종종 들르던 강남의 아파트. 그곳이 바로 미영 씨의 집이었던 겁니다. 주말마다의 골프, 늦은 회식은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정 씨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이 더 아팠습니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미영 씨가 불임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입양했고 남편이 친자로 입적하려 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우진이는 고아원에서 데려온 아이였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너무 예쁘게 봐주셔서 다들 친자식인 줄 알았죠. 이 모든 이야기가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은 충실한 가장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이중 생활을 해왔던 걸까요? 그리고 저는 왜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남편의 서재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책장 뒤편 서랍 깊숙한 곳, 심지어 바닥에 헐거운 장판 밑까지.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금고 속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결혼기념일에 제가 선물했던 상자였는데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미영 씨와 찍은 사진, 우진이의 성장 앨범. 심지어 셋이서 놀이공원에 간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는 제가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미영 씨 명의로 된 적금 통장, 보험 증서.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남편이 왜 늘 돈이 부족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편지였습니다. 미영 씨가 남편에게 쓴 편지들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있어 행복해요. 우진이도 매일 아빠를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우진이가 학교에 들어가면 더 힘들어질 텐데. 우리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지를 읽을수록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남편은 2개의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중에는 저와, 주말에는 미영 씨와. 남편의 휴대폰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삭제된 메시지를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더니 수많은 카카오톡 대화가 복구되었습니다. 오늘도 늦으시나요? 우진이가 아빠랑 게임하고 싶대요. 이번 주말에는 동물원 가기로 약속했잖아요. 사랑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의 전부예요.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죄책감과 갈등을 상세히 적어두었습니다.
미영이와 우진이를 보면 행복하다. 하지만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이중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 증거들을 하나씩 발견할 때마다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남편은 완벽한 배우처럼 이중 생활을 해왔고 저는 그 연극의 관객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저는 화장실에서 한참을 구토를 했습니다. 결과를 듣기도 전에 이미 몸이 먼저 반응했던 것 같습니다. 사모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진이는 99.99% 확률로 고인의 친자가 맞습니다. 순간 온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친자라니. 그런데 어떻게? 입양이라고 들었는데. 입양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영 씨의 진술에 따르면 2018년 당시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고인과 상의 끝에 출산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2018년. 그때 남편이 갑자기 해외 출장이 잦아졌던 이유가 있었네요. 미영 씨의 임신을 숨기기 위해서였을까요? 그 시기에 남편이 유독 피곤해 보였던 것도 기억납니다. 법적 처리를 시작할까요? 김 변호사의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아이를 갖지 못했던 제가 이제 와서 5살배기 아들의 존재를 알게 되다니.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애야, 결과 들었다면서. 많이 힘들지? 어머니, 알고 계셨나요? 긴 침묵 끝에 시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친정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는 즉시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혼자 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새 남편과 찍은 사진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던 시절 남편은 아이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했었는데 결국 다른 여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적 대응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걸 덮어두고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무고한 아이에게 원망의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DNA 검사 결과지를 보며 밤새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미영 씨가 직접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김 변호사는 만나지 않는 게 좋다고 조언했지만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창가 자리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15분 일찍 도착했는데 미영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영입니다. 단정한 차림, 흐트러짐 없는 태도. 왜 남편이 이 여자에게 빠졌는지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2008년. 회사에 입사하면서부터였어요. 15년. 제가 남편과 함께 살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동안 이 여자도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왜 하필 결혼한 남자를, 제 남편을.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대학 때부터.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습니다.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다는 이야기. 그렇다면 제가 가로막은 걸까요? 우진이는 계획된 아이였나요? 아니요. 우연히 임신이 됐어요. 지우려고도 했지만 그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갖기 위해 그토록 노력했는데 이 여자는 우연히 생긴 아이를 그렇게 쉽게 가질 수 있었다니. 사모님, 저도 괴로웠어요. 매번 그이가 돌아갈 때마다, 우진이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그래서요? 제 남편을 빼앗아간 게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카페 안의 시선이 집중됐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15년이에요. 제가 남편과 함께 보낸 시간의 절반을 당신이
당신이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진이만큼은 그만하세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카페를 뛰쳐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남편이? 이 여자의? 아니면 알아채지 못한 제 잘못일까? 하늘만 바라보며 한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변해버렸다는 것을. DNA 검사 결과가 확인된 후 재산분할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남편의 재산 목록을 정리해왔습니다. 사모님, 고인의 재산이 꽤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아파트 2채, 회사 주식, 퇴직금, 보험금, 그리고 미영 씨 명의로 된 재산들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금액이 컸습니다.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많은 재산이 있었고 그중 상당액이 이미 미영 씨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사모님이 50%, 우진 군이 50%를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미영 씨 측에서 위자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불륜관계였던 여자가 위자료를 요구한다니.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미영 씨와 우진 군을 위한 신탁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매달 생활비도 보장되어 있고 남편은 자신의 죽음까지 대비해 그들을 위한 준비를 해두었던 겁니다. 저를 위한 것보다 더 세세하게. 협상은 길어졌습니다. 미영 씨 측 변호사는 우진이의 양육비와 교육비를 요구했고 강남 아파트의 소유권도 주장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정 다툼으로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민 끝에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우진이에게 주되 퇴직금과 보험금은 제가 가져가기로. 그리고 회사 주식은 반반 나누기로.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낼 수 있을 텐데. 김 변호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더는 이 일로 마음을 쓰고 싶지 않아요. 사실 재산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그들을 위해 이토록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그가 진정 사랑했던 건 그쪽 가족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 같아서. 미영 씨가 합의했습니다. 이제 서류 작업만 남았네요. 마지막 날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울컥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3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차갑게 정리되다니. 서류 한 장에 담긴 숫자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는 끝내야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도. 재산분할 합의가 끝나고 가족들 사이에 깊은 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진이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이지. 우리 아들의 핏줄인데. 하지만 시아버지는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창피한 일을 왜 더 들추느냐. 조용히 묻어두자.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큰 시숙은 우진이의 존재를 인정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지만 작은 시숙은 반대했습니다. 형수님, 절대 만나지 마세요. 그 여자랑 아이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 형은 완전히 불륜남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친정 쪽은 더 격앙된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미쳤니? 왜 그 여자한테 그렇게 많은 걸 줘? 다 뺏어와야지. 오빠는 법적 소송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매일 밤 전화하셔서 우셨습니다. 내가 뭔 죄가 있다고. 30년을 고생시키더니 이제 와서 이런 일이. 가족 모임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추석이 다가왔지만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시댁에 가자니 우진이 얘기가 나올까 두렵고 친정에 가자니 재산 문제로 시끄러울 게 뻔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시누이는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고도 말하지 못했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누이, 일어나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더욱 아파왔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주말마다 있던 가족 식사도 중단됐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애야, 너무 힘들지? 엄마가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친밀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진 것이 가족일까요? 30년을 함께한 정이 가족일까요? 이제는 그 의미조차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들 간의 꼴은 더 깊어졌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우진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복잡한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일지도 모릅니다. 며칠 전 미영 씨가 우진이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학원 발표회 때 찍은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너무나 남편을 닮았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보고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우진이가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해요. 미영 씨의 메시지를 읽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달해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요? 밤새 뒤척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우진이를 미워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 아이에게 원망의 감정을 품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요? 결국 용기를 내어 미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우진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주말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우진이는 제가 누군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저 엄마 친구라고만 알고 있었겠죠. 아저씨가 보고 싶어요. 우진이의 무심한 한마디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저씨가 바로 제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아이는 순수했습니다. 아빠가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려서 슬프다고. 이제는 놀이공원도 못 가서 아쉽다고. 천진난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진아, 아빠가 많이 보고 싶구나. 네. 근데 엄마가 울어서 더 슬퍼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영 씨도 저도.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을 잃은 슬픔을 안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우진이를 미워하려 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아빠를 그리워하는 평범한 5살 아이일 뿐인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진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할까요?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우진이를 만났어요. 너무 아들을 닮았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진이를 만난 후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제가 선택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 친구들은 모두 단절을 권했습니다. 정리하고 새 삶을 살아. 젊은 나이도 아니고. 그 아이를 만날수록 너만 더 아플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진이의 순수한 눈빛, 남편을 닮은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아이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사실.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했습니다. 미영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우진이. 가끔 만나도 될까요? 미영 씨의 대답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우진이에게 할머니의 존재를 설명하기가 힘들었거든요. 시어머니께도 연락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지만 결국 우진이를 만나기로 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미움이 무슨 소용이냐? 그래도 내 손주인데. 시어머니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친정에서는 반대가 심했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그런 여자의 자식을.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을 용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진이에게만큼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30년을 함께 산 남편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진이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변호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능합니다. 신탁을 설정해서. 이제 저의 선택은 분명해졌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매달리기보다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미움도 원망도 내려놓기로. 시어머니와 함께 우진이를 만나기로 한 날 처음으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이것이 옳은 선택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할머니가 보고 싶대요. 우진이의 천진한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남편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월 한 번씩 우진이를 만납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동물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갑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진이는 저를 이모라고 부릅니다. 가끔 그 호칭이 가슴을 찌르기도 하지만 이제는 견딜만 합니다. 미영 씨와도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서로를 이해하진 못해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려 노력합니다. 우진이를 위해서라도. 친정 식구들은 아직도 제 선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착해서 문제야. 하지만 이제는 제 삶이니까요. 제가 선택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 우진이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자신과 엄마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아빠. 거기에 할머니와 이모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때로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너무 쉽게 용서한 걸까요? 아니면 이게 진정한 용서가 아닌 도피일까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진이의 웃는 얼굴을 떠올립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유럽 여행도 가려고 합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고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하나씩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밤에 혼자 있으면 서러움이 밀려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사는 것보다 용서하면서 사는 게 제 영혼을 위해 더 좋다는 것도. 이모,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우진이의 이 질문에 이제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보자.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적어도 제 양심에는 부끄럽지 않은 선택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날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현재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